후한말 원소 정권의 흥망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관도대전의 승패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소는 하북사주를 통일하고도 관도에서 조조에게 패배하였으며 이후 후계 분쟁을 거쳐 세력이 붕괴했죠.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원소가 여러 성과를 쌓아올렸음에도 후계 구도 정립의 실패나 전략적 판단의 오류로 인해 패망했음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가장 중요한 질문에까지는 답하지 못하는 감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원소 정권의 붕괴가 첫 단추부터 단단히 꼬인 상태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원소 정권의 패망 원인은 공동체주의의 결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소 정권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쟁사적 접근을 넘어 정치적 정당성과 권위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의 권위 이론이 매우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합니다. 베버는 국가나 정치체제를 이해할 때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보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왜 특정 지배자에게 복종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권위의 정당성에 있어요. 베버에 따르면 권력과 권위는 구분됩니다. 권력이란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수많은 반대와 저항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인간들이 매우 정교한 논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반대와 저항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멈춰서게 되죠. 하지만 권력이 있으면 굳이 그런 논리 구조 정립에 공을 들이지 않아도 타자의 반대와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권력욕이라는 건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죠. 남들을 무력화시킬 때 너무 편리하잖아요. 쾌감도 느껴지고. 하지만 권위라는 것은 권력과 달리 단순한 강제가 아닙니다. 권위란 피지배자들이 그 지배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즉, 권력은 액티브 스킬이고 권위는 패시브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 다 결국은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치체제는 권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정당하다고 믿는 권위 위에 세워집니다. 이거 손권 영상에서 한번 간접적으로 말했었죠. 가변적 동력인 패권과 불변적 동력인 왕조라는 이름으로요. 어쨌든 베버는 이러한 정당성의 근원을 이루는 권위라는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 권위입니다. 오랜 관습과 전통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권위죠. 왕족, 귀족 같은 존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그 인물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러한 지위를 가진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즉, 오래된 전통에 의해 옛날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믿는 지배 형태입니다. 둘째는 카리스마적 권위입니다. 이는 특정 인물이 지닌 비범한 능력이나 영웅적 자질에 대한 믿음에서 발생합니다. 혁명가, 정복자, 종교 지도자 등이 대표적이죠. 사람들은 그가 전통적 지위가 높거나 법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물 자체가 특별하다고 믿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셋째는 합법적 권위입니다. 이는 법과 제도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권위예요. 현대 국가의 관료제와 행정체계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특정 개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원소 정권은 이 세 가지의 권위 중에서 전통적 권위와 카리스마적 권위 두 가지를 동시에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권위는 연암원 씨라는 명문가, 그리고 이를 계승한 청류의 아이돌 원소라는 상징적 이미지에서 비롯되었죠. 4세 30이라 불린 원씨 가문은 후한 정치 질서의 핵심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명문가였습니다. 수많은 명사들과 고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죠. 후한 말 중앙정치가 붕괴하던 시기에도 원씨 가문의 명성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반동탁 연합이 결성되었을 때 각지의 호족과 명사들이 원소를 중심으로 결집한 이유를 단순히 개인적 능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원씨 가문이 상징하는 정치적 권위와 정통성에 반응한 것임과 동시에 청류의 가치를 수호하고 동탁에게 정면으로 저항한 원소의 아이돌적인 이미지에 끌린 것이라고 볼 수 있었죠. 원소가 특별한 정치적 위신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명문가의 전통적 권위와 더불어 스스로 이러한 새로운 정당성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6년상이 시작이었죠. 효행이 지극한 자를 천구하는 효렴제도가 있었을 정도로 효라는 개념에 큰 가치를 부여하던 당대 사회에서 3년상을 더블로 치러서 6년을 기록해버린 건 당시 청류사회를 직격하는 쇼였습니다. 노비의 자식이라 서자도 아니고 얼자였던 원소는 명문가의 권위를 온전히 상속받을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인생을 베팅한 독한 6년간의 쇼로 자신이 그 권위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끌어올한 것입니다. 즉 원소는 단순히 명문가의 후계자가 아니라 유교적 이상을 실천하는 군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적 권위를 더욱 공고화시키고 성역화시킨 도덕적 정당성의 확보였죠. 비록 베버의 분류 속에 정확히 대응되는 항목은 없지만 이는 전통적 권위가 도덕적 명성과 결합하면서 더욱 강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소의 권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후 원소는 여러 형태의 청류운동을 통해 정치적 위신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그는 하진을 보좌하며 환관 축출을 강하게 주장했고 동탁의 황제 폐위 논의에 정면으로 반대했으며 이러한 과정은 원소를 단순한 귀족이 아니라 후한 질서를 수호하는 정치적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원소는 본격적으로 군벌이 된 이후에는 군사적 능력까지 발휘시키며 인생의 숙적인 공손찬과 장기간에 걸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하북 사주를 통일하면서 강력한 지배 세력을 구축합니다. 바로 카리스마적 권위의 형성이었죠. 베버가 말한 카리스마는 흔히 매력이나 인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강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특정 인물에게 비범한 능력을 인정해주고 역사적 사명을 부여하는 현상입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단순히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라 시대를 바꿀 존재로 인식됩니다. 관도대전 직전의 원소가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었죠. 그는 여러 형태의 청류운동을 이어나가며 육아 도덕과 왕조 질서를 수호하는 이상향으로 비춰졌고 직접 공손찬을 멸망시킨 데다 흑산적을 제압했으며 오한과 흉노를 포섭한 강력한 군사지도자였습니다. 하북사주를 통일한 원소는 명실상부한 천하 최대의 군벌이었죠. 정치적 위신과 더불어 군사적 힘까지 확보한 완전체였습니다. 조조조차 이렇게 회고했었습니다. 원소가 강할 땐 나조차도 마음이 흔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는가. 이러한 현상은 전형적인 카리스마적 권위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원소 정권은 전통적 권위를 통해 기반을 쌓고 카리스마적 권위를 통해 시대를 지배할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베버는 카리스마적 권위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봤습니다. 카리스마는 지속적인 성공을 필요로 하며 지도자가 실패하거나 사망하면 그 즉시 붕괴됩니다. 손권 영상에서 말했던 가변적 동력이죠. 가변적 동력은 전적으로 지도자의 역량에 좌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카리스마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즉 불변적 동력을 세워야 합니다. 베버는 이를 카리스마의 일상화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저수가 원소에게 제안한 전략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저수는 하북을 통일한 뒤 헌제를 맞이하고 낙양의 종묘를 복구하며 한나라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천하에 군림할 것을 건의했죠. 이는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이미 획득한 전통적 권위와 카리스마적 권위를 후한 황실의 정통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정치 질서로 전환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반면 곽도를 중심으로 하는 원소 정권 내부의 다른 세력은 그저 원소 개인의 권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 했죠. 이러한 경향은 헌재 옹립 문제와 후계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죠. 결과적으로 원소 정권 내부에서는 원소라는 이름이 주는 브랜드 가치와 한나라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권위를 제도화하려는 흐름, 즉 전통적 권위와 카리스마적 권위를 융합하여 그 다음 단계를 겨냥했던 계파, 원소 개인의 권위를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하고 패권을 잡으려는 흐름, 즉 두 가지 권위의 원천을 통합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헤게모니를 잡는 것에 몰두하는 계파가 충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원소는 이 두 번째 계파의 편이었죠. 결국 원소 정권의 위기는 군사적 패배 이전에 이미 정당성의 구조 속에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원소는 전통적 권위를 보유했고 유교적 명성을 획득한 데다 공손찬을 격파함으로써 카리스마적 권위까지 확보한 상태였지만 그는 이러한 다양한 권위의 원천을 하나의 안정된 정치 질서로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즉 원소는 세 번째 권위인 합법적 권위를 개방하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개방하지 못하는 정권은 반드시 붕괴합니다. 그래서 베버의 관점에서 볼 때 원소 정권의 붕괴는 권위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권위의 원천을 조화롭게 결합하고 제도화하는 데 실패한 결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원소는 왜 권위 통합에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앞서 말한 원소 정권 내부의 정치 계파들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원소 정권은 크게 저수를 수장으로 하는 기주파, 그리고 곽도를 수장으로 하는 하남파,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원소는 낙양태생의 인물이고 본적은 연암에 있었죠. 그래서 원소가 군벌이 되기 전 친분을 형성했던 인물들은 모두 하북 이남, 즉 하남 사람들입니다. 원소가 서원팔 교위할 때부터 동지였던 순우경, 예주 영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한파 수장곽도 예주 영천 사람입니다. 순심과 신평도 예주 영천 사람이죠. 그리고 봉기와 허유, 형주 남양 사람입니다. 진림은 서주 광릉 사람이죠. 다 하북 이남이에요. 그래서 한한파라는 카테고리로 묶였습니다. 원소가 기주의 자리를 잡았을 때 끌고 온 세력은 모두 이 한한파입니다. 그러면 기주의 토착 세력들, 즉 저수와 전풍으로 대표되는 기주파 사대부들은 필연적으로 한한파 인물들과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원소 정권은 굴러들어온 돌 한한파와 박힌 돌 기주파의 양당 체제였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 원소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한한파의 편만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이게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막스 베버에 이어 또 한 명의 철학자를 소환해보는 게 해석에 있어서 꽤 유효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카를 슈미트입니다. 슈미트는 정치의 본질을 적과 동지의 구분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원소 정권의 붕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원소의 외부 주적은 공손찬이나 원술, 조조 등으로 이어지지만 원소는 내부 주적을 따로 설정했었습니다. 기주파였죠. 그래서 기주파는 안 그래도 자신들에게 날을 세우는 외부자들을 경계해야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기주파의 또 다른 핵심이었던 신배가 원소 개인의 카리스마에 반해버려서 한한파 쪽에 붙어버립니다. 기주 출신인데도 곽도와 입장을 같이 하게 돼요. 이후 갈라지긴 하지만 일단 원소 정권이 유지되고 있을 때의 둘은 한 배를 탄 사이였습니다. 즉 편의상 기주파와 한한파로 분류를 하긴 하지만 갈등의 핵심은 지역이 메인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방향성 그 자체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기주파는 지도자의 노골적인 적대적 스탠스와 핵심 인사의 이탈로 시작부터 밸런스가 안 맞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주파가 밀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슈미트의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한 문제는 원소가 왜 하필 기주파를 내부 주적으로 설정했느냐는 것이죠. 슈미트에 따르면 정치 공동체는 더더욱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기 위해 반드시 적과 동지를 구별해야 하며, 정치 지도자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구성원들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하북을 통일한 당시 원소 세력의 가장 중요한 적은 조조였습니다. 조조는 헌제를 옹립하여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실제 원소의 정치는 철저하게 자신이 규정한 내부의 적을 탄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저수와 전풍 등은 원소 정권 내부에서 가장 유능한 전략가이자 정체 기반자였음에도 지속적인 견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소는 이들의 간원을 배척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종국에는 숙청까지 진행했죠. 양주 태생이지만 일찌감치 한복을 섬기다가 한복에게 쿠데타까지 일으키면서 기주의 영향력을 공고화시켰던 국이 역시 기주파의 일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국이도 원소 손에 숙청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소는 자신의 야망에 동조하고 문고리 권력 집단이라 자신을 거역하지 못하는 한한파는 적극적으로 중용했죠. 결국 원소의 정치는 적과 동지의 구분이 왜곡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원소는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인 조조보다 자신의 권위에 이견을 제시하는 내부 세력을 더욱 위험하게 인식한 겁니다. 다시 말해 정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해야 할 동지들을 적으로 규정한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MBTI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거지만 원소의 심리 유형이 독선, 독재, 독주, 독기로 대표되는 ENTJ의 전형이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질서를 외부에 부여하고 타자들이 그 질서에 배속되도록 만들며 자신의 질서와 가치관에 태클을 걸면 적대적으로 인식합니다. 6년상과 황제 폐위 반대, 반동탁 연합을 비롯한 여러 청류운동 및 정치술, 공손찬까지 무너뜨린 군사적 활약으로 모든 기반을 자력으로 쌓아올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그 누구보다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상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내적 우월감이 그 어떤 유형보다도 강하며 타자와 의견이 갈릴 땐 우월한 내가 무지몽매한 너희를 계몽시키겠다는 스탠스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원소처럼 자기 확신과 프라이드가 극도로 높은 나르시시스트라면 더 볼 것도 없죠. 그렇기에 저수, 전풍, 국외 등의 영향력 확대에 심각한 민감성을 느꼈고 이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앞장서서 분쇄하려는 심리가 작동한 겁니다. 유비가 입촉 당시 토착 세력이었던 익주계파들을 자신의 비서집단으로 포용하면서 안정적인 공동체 형성을 진행했던 것과 대조적이죠.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클래스 차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결과 원소 세력은 조조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내부 권력 투쟁에 소모하게 되었으며 관도대전 이전부터 이미 정치적 통합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저수의 권한을 세계로 분할시키고
그중 2개를 한한파 수장곽도와 한한파 짬 1위 순우경한테 준 것도 의도가 너무 투명하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한파와 기주파의 갈등이 단순한 파벌 경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권력 분점 구조가 아니라 원소와 한한파가 결합하여 기주파를 일방적으로 견제하고 권력 중심부에서 축출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주파가 한한파를 공격한 적이 있던가요? 기주파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죠. 원소는 슈미트의 이론을 완벽하게 역행한 겁니다. 한마디로 원소는 자신의 질서와 프라이드에 함몰되어 공동체라는 최중요 가치를 망각한 독재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슈미트가 말하는 적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경쟁자가 아닙니다. 정치적 적은 공동체 전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공적인 적입니다. 반대로 동지 역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정치적 동지입니다. 따라서 슈미트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적인가 보다 무엇이 공동체를 위협하는가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을 기준으로 적과 동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소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수와 전풍 등은 방향은 달랐을지언정 원소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조조에 맞설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던 핵심 인사들이었죠. 실제로 저수가 주장했던 협천자 전략은 앞서 말했듯 단순한 군사적 제안이 아니라 원소 개인의 카리스마를 후한 왕조의 정통성과 결합시켜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려는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베버의 관점에서는 합법적 권위를 개방하기 위한 시도였고 슈미트의 관점에서는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정치적 통일체로 만들기 위한 시도였죠. 하지만 원소는 이들을 동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생각이 달랐다면 의견 교환과 설득, 토의 등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어야죠. 그리고 원소는 이미 동탁의 헌재 추대를 반대한 몸이라 이제 와서 헌재를 옹립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았기 때문에 더더욱 합리적인 항변을 통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원소는 그저 이들의 의견 개진을 정치적 자산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곽도와 봉기, 순우경 등은 원소 개인에게 충성을 바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용되었습니다. 그릇의 한계이자 리더십의 한계였죠. 슈미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원소는 공적인 적과 사적인 적을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조조라는 공적인 적보다 자신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내부 세력을 더욱 위험하게 여겼고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인물들을 제거하는 데 정치적 역량을 사용했습니다. 슈미트는 정치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소 정권 내부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사라졌습니다. 저수와 전풍은 조조를 가장 위험한 적으로 인식했고 곽도와 봉기는 자신들의 정치적 경쟁자를 더욱 위험하게 인식했으며 원소 역시 후자의 관점을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원소 정권은 조조와 싸우기 이전에 스스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기묘한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는 슈미트가 가장 경계했던 정치 공동체의 해체 과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원래 정치적 적은 공동체 외부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 내부가 결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주파의 몰락은 특정 계파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소 정권 내부에서 정통성과 정책 능력을 담당하던 집단의 붕괴였으며 원소 정권이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해체하는 장기적 자해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관도대전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죠. 이미 기주파에 대한 확고한 적대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 이들의 전략을 채택했다가 성공해버린다면 그간 진행해온 밭갈이가 단번에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소는 기주파의 전략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따위를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기주파가 합리적이라면 이들의 영향력이 폭등해버려서 밭갈이가 좌절되고 기주파가 비합리적이라면 그냥 물리적으로 망해버리니까요. 가불기였죠. 그리고 이 가불기는 원소가 스스로 초래한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패배했기 때문에 몰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죠. 이미 충실하게 패망의 가드레일을 깔면서 쌓인 것들이 터져나온 결과가 바로 관도대전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원소 정권의 패배는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정치적 패배였죠. 조조가 원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원소가 먼저 원소 정권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소가 조조 유비 손권 3군주만큼은 아니더라도 걸물이었음은 인정하지만 한계 역시 너무나 뚜렷했다고 봅니다. 원소 시리즈는 3부작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1편은 정치학적 분석, 그리고 다음 2편은 심리학적 분석, 3편은 원소 정권 계파 변천사를 다루는 후일담입니다.